삼국지의 수많은 전쟁과 외교전 중 이경대치라는 사건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훗날 관우의 죽음과 형주 상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초전이자 유비와 송권과의 관계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경대치의 전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14년 유비는 장기간의 전투 끝에 유장을 무너뜨리고 익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원래 형주는 송권과 공동 관리하기로 한 땅이었지만 유비는 한 번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단도부의 정도만 다루고 장로가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한중이 위나라에 넘어가자 제갈량의 계책으로 형주 3군을 송권에게 돌려주고 합비 공격을 요청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정사에서는 송권이 여러 차례 형주 반환을 요구했지만 유비는 내가 양주를 얻은 뒤에 주겠다며 끝없이 미뤘습니다. 결국 송권은 행동으로 나섭니다. 여몽에게 선우단, 서충, 송규와 병사 2만 명을 주어 장사, 계양, 영능을 빼앗게 하고 여대와 손무 등 장수 10명도 추가로 보냅니다. 여몽이 병사들을 이끌고 세 군에 편지를 보내자 장사와 계양은 곧바로 항복했습니다. 다만 장사태수 요립은 도망쳤고 안성현, 유연, 영신현, 다릉현의 관리들이 음산성으로 들어가 저항했으나 이들은 여대에게 즉시 격파당했고 여대는 남아 장사를 지켰습니다. 두 군을 어이없이 빼앗긴 유비는 몸소 5만 대군을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왔고 관우에게 군사 3만을 주어 익양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에 송권은 노숙에게 1만 군을 주어 관우와 대치하게 하고 학보가 지키던 영능을 공략하던 여몽에게는 영능을 버리고 빨리 돌아와 노숙을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몽은 장사와 계양을 편지 한 장으로 항복시킨 것에 비해 영능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점령하고 영능으로 가는 길에 학보의 옛 친구 등현지를 포섭하여 단숨에 영능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등현지에게 저항은 자유지만 이미 유비와 관우는 격파되었고 지금 원군의 가망은 없다고 속이며 오히려 오군은 계속 증원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보는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여몽은 곧 내 장수에게 병사 100명씩 맡겨 학보가 나오면 성문을 점거하도록 했습니다. 학보가 항복하고 성문이 장악되자 여몽은 학보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서 내려 송권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보는 유비가 공안에 있고 관우가 익양에 있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몽은 동시다발적으로 항복 권고를 내리고 성공했으며 등현지를 빠르게 확보하는 등 철저히 첩보전을 준비한 흔적을 보였습니다. 형주 남군을 제패한 여몽은 손아를 남겨 수비하게 하고 자신은 노숙군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반장, 감령, 송규 등의 군대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편 안성현의 장 오탕과 중랑장 원룡이 관우와 결탁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노숙과 여대에게 격파되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몽은 장사와 영능을 장악했고 노숙은 익양에서 관우와 맞섰습니다. 이 시기 송권 본인은 육구에서 군을 지휘하며 전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양측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팽팽히 대치했습니다.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지만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정사 삼국지 노숙전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노숙은 관우에게 군을 100보 떨어뜨려 세우고 장군은 칼 한 자루만 들고 회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일화는 후대 삼국지 연의에서 크게 각색되어 단도부회라는 고사로 전해집니다. 연의에서는 관우가 무시무시한 기세로 등장하고 노숙이 차분히 맞서며 단판을 이어가는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기록은 간단하지만 적어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단판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대치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관우례입니다. 관우는 정예병 5천을 뽑아 야간 도하를 시도했지만 오군의 장수 감령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삼국지 감령전에 따르면 감령은 당시 300명의 병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숙에게 저에게 500명을 더 주신다면 관우를 막겠습니다. 제가 기침하며 가래를 뱉는 소리를 듣는 순간 관우는 감히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노숙은 그를 신뢰하고 즉시 1000명의 정예병을 선발해 감령에게 부여했습니다. 감령은 그날 밤 여울 앞에 진을 치고 관우를 기다렸습니다. 관우는 정예병 5000을 뽑아 도하를 준비했으나 감령이 막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결국 건너지 못하고 여울가의 뗄나무로 진영을 쌓아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이 훗날 관우례라고 불립니다. 감령은 병력이 1000도 되지 않았음에도 기지를 발휘해 끝내 관우의 도하를 저지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그 여울은 관우례라 불리며 감령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오나라가 결코 쉽게 밀리지 않는 강한 군세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흔히 관우가 감령 일천에 겁먹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정황은 더 복잡합니다. 첫째, 지형적 불리함. 관우의 뒤에는 큰 강이 있어 실패하면 후퇴가 막히고 앞에는 감령과 노숙의 본대 1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략적 부담. 유비가 직접 맡긴 3만 군을 무모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패배하면 초, 5의 세력 균형이 송권 쪽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령의 선봉기세. 감령은 소수 병력으로도 관우를 압박했으며 그의 뒤에는 노숙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수가 아니라 심리적, 전략적 압박이었습니다. 촉과 5의 전면전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북쪽의 조조였습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장로를 항복시키며 한중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비는 이제 막 얻은 익주를 빼앗길 수 없었고 송권 역시 조조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전면전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중이 조조에게 넘어가자 유비는 위기감을 느끼고 송권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형주를 분할하여 상수를 경계로 강화, 장사, 계양은 송권에게, 남군 영릉 무릉은 유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몽이 형남을 점령한 이후의 영토 이동을 보면 영릉을 유비 쪽으로 돌려주고 유비 쪽에 남아있던 강화 일부를 5에 넘기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몽의 거짓말에 속아 항복한 학보는 영릉군과 함께 유비군에 돌아갑니다. 이 합의는 당장 휴전을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주 문제는 여전히 촉과 5 사이의 폭발 직전 불씨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강대치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219년 관우는 번성을 공격하며 북벌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송권은 여몽을 내세워 백이도강을 단행했고 이는 관우의 참혹한 최후와 형주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강대치는 단순한 대치가 아니라 훗날 촉과 5의 갈등이 폭발하는 전초전이자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강대치, 삼국지 연의에서는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삼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